저는 그날 상견례 사진 속 웃음을 믿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요. 도연이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며 오빠, 우리 정말 잘 어울리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작은 금이가 있었더라고요. 귀 각기를 스친 바람 소리가 유난히 얇게 들렸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나는 금속성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울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소리들이었는데 제 귀에는 오래 남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문에 성애가 얇게 앉아 있었어요. 운전석 위쪽에 조그만 불빛이 신호등처럼 깜빡였고 그 불빛이 비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기사님이 요즘 결혼식 많죠?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네, 우리 집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목에서 나온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단단하지 않았어요. 10개 갈라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센서 등이 딱 한 번 깜빡였어요. 그 잠깐의 어둠 속에서 거실 소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가 다시 불이 켜지며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펼쳐졌어요. 낮은 조도의 조명, 벽걸이 시계의 초침, 주방 쪽에서 은은하게 남은 수세미 냄새. 그런데 문득 보통은 바로 눈에 안 들어오는 물건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아내의 가방이었어요. 소파 팔걸이에 대충 걸려 있었고 지퍼가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그걸 들고 방으로 옮겨 놓으려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의심 같은 건 없었어요. 가방을 드는 순간 안쪽에서 얇은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톡!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랑 겹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괜히 신경이 곤두섰어요. 지퍼 끝에 달린 작은 금속 장식이 손끝에 닿았고 차갑게 스쳤어요. 제 손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정리만 하자.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퍼를 살짝 더 열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산부인과 진료카드가. 카드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고 검은 잉크가 오른쪽 아래로 번져 있었어요. 손으로 후으면 거칠게 걸릴 것 같은 잉크의 굳은 가장자리, 제 눈은 거기에 붙박였어요. 제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그 작은 카드가 제 결혼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주 얇지만 확실한 바닥. 새하얀 카드 표면 가운데 줄지은 활자들이 제 눈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머릿속으로 떨어졌어요. 산과 부인과 예약 주소. 단어들이 하나씩 박혔어요. 저는 바로 덮었어요. 한 번 덮었고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또 덮었어요. 덮을 때마다 내부의 공기가 가볍게 흔들렸고 향수가 아닌 아주 엷은 소독제 냄새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낯설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척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걸 못 본 척하려고 했어요. 아니, 못 본 척하고 싶었어요. 원래 사람은 믿고 싶은 쪽을 먼저 붙잡더라고요. 저는 이사 준비로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건강검진 일반 항목일 수도 있잖아. 같은 말들을 제 머릿속에 줄줄이 세웠어요. 말은 안 했어요. 머릿속에서만요. 그 말들이 제 귀에서 울림이 되어 돌아왔어요. 긴 복도 끝에서 메아리처럼 힘없이 돌아오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싶었어요.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평소처럼 했어요. 오늘 늦었네. 회사 바빴어? 물었고 아내는 응, 마감 앞이라 정신없었어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겨울 햇빛처럼 얇게 느껴졌어요. 하얗지만 차갑고 밝지만 멀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 웃음의 끝을 기억해 두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갈 때 왼쪽이 아주 조금 의식적으로 당겨지는 느낌.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샤워기 물줄기 소리가 욕실에서 길게 이어졌어요. 거실 LED 등이 아주 조금 깜빡였고 TV 리모컨의 빨간 대기등이 숨쉬듯이 작게 빛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걸이에 걸린 가방은 제 쪽이 아니라 벽 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까 덮은 지퍼는 아직 덜 닫혀 있었어요. 제 시선이 자꾸 거기로 돌아갔어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생각하면서도 시선은 그쪽으로 미끄러졌어요. 저는 결국 일어나 가방을 들고 서랍 안으로 넣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금속 손잡이가 닿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탁탁 2번 가방 위를 두드렸어요. 괜히요.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암시하듯이요. 그날 밤 모든 게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알람음, 진동, 컵과 접시가 맞부딪히는 작은 소리. 저는 침대 머리맡에 누워 있었고 아내는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잤어요. 뒤집힌 화면이 이불에 닿아 잔여를 남겼는지 아주 약하게 손바닥만큼 따뜻했어요. 저는 불을 끄고도 눈을 감지 못했어요.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이 엇박자가 났어요. 그렇게 한참을 버티다가 어느 순간 욕실에서처럼 얇은 물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착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이 길을 만들더라고요. 생각의 길. 그 길 위로 불길한 문장들이 한 줄씩 걸어왔어요. 혹시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그 단어들이 제 가슴 위에 차례로 앉았어요. 무거웠어요. 저는 자세를 바꿨어요. 다리가 꼬였고 담요가 무릎 밑에서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렀어요. 커피 머신이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고 토스터가 빵을 밀어 올릴 때 특유의 얕은 바람 소리가 났어요. 아내는 오늘 회의가 2개나 있어서 점심을 건너뛸지도 몰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알았어.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하고 되물었어요. 아내는 아무거나 오빠가 먹고 싶은 걸로라고 답했어요. 아무거나.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길게 남았어요. 아무거나. 아무 때나. 아무 말도. 아무렇지 않게. 저는 설거지하면서 접시를 한 번 더 닦았어요. 필요 이상으로 반짝이게요. 퇴근길 저는 일부러 집 근처 정류장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바닥에 얇은 무릉덩이가 있었고 가로등이 거기서 흔들렸어요. 물 위에 빛이 찢어진 필름처럼 흔들릴 때 제 발소리도 거기에 섞였어요. 저는 호흡을 길게 뽑아내렸어요. 오래 달아난 숨을 붙잡듯이요. 집 앞 골목 모퉁이를 돌자 상가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검은 코트, 단정한 셔츠, 약간 내려앉은 어깨, 그리고 눈동자. 저는 그 눈동자를 한 박자 길게 봤어요. 그 안에 모른 척과 확인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조용했어요. 싸움인데도요.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현관문을 열자 다시 센서 등이 깜빡였어요. 저는 그 깜빡임에 아주 짧게 숨을 멈췄어요.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와서는 바로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한 발만 벗고 다른 발은 한동안 신발 속에 넣어둔 채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남은 신발도 벗었어요. 그 중간에 작은 소리가 났어요. 폰 진동. 아주 짧고 날카롭게. 어쩌면 착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방에 있었고 문틈으로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이 얇게 빛나면 그 빛이 바닥에 먼지 입자에 닿아서
아주 작은 별처럼 반짝이더라고요. 저는 그 반짝임을 보면서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멈췄어요. 오늘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아직은 아니라고요. 저는 방향을 틀어 주방으로 갔어요. 컵을 꺼냈고 물을 따랐어요. 컵에 물이 차오를 때 생기는 얇은 원, 그 표면 장력이 가볍게 올라왔다가 내려앉는 순간 저는 또 멈췄어요. 이상해.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을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어요. 제 귀가 그걸 잡아채더라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많은 소리를 기억했어요. 옆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멀리서 움직이는 소리, 아래층 TV에서 올라오는 뉴스 앵커의 딕션. 그리고 우리 집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주 짧게 알림이 켜졌다 꺼지는 그 빛.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빛의 방향이 어딘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뒤집혀 있던 폰이 화면 가장자리로 아주 얇은 빛을 세게 했어요. 빛은 문틈처럼 길었어요. 저는 그 길이를 눈으로 재고 있었어요. 길이가 자꾸 바뀌었어요. 제 숨이 길이를 흔들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또렷해지는 순간 저는 조용히 다가가 폰 옆에 앉았어요. 손끝이 테이블 모서리를 만졌고 차갑게 스쳤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목젖을 한번 넘겼어요. 그렇게 해야 숨이 다시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 폰 화면을 봤어요. 띄어진 미리 보기. 단 한 문장. 내일 그 호텔 똑같이. 저는 숨이 멈췄어요. 단어가 4개였어요. 내일, 그, 호텔, 똑같이. 간단했어요. 그런데 충분했어요. 저는 의자를 밀지 않았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요. 제가 낸 유일한 소리는 입천장에 붙어있던 혀를 떼는 아주 작은 툭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귀가 예민해져 있었어요. 귀뿐 아니라 어깨, 손등, 발목까지도 예민했어요. 몸이 전부 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심도요. 대신 하나를 중얼거렸어요. 기록하자. 말 대신 기록. 다투지 말고 기록. 따지지 말고 기록. 저는 자리에 앉아 메모장을 열었어요. 날짜, 시간, 위치. 그리고 문장. 내일 그 호텔 똑같이.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글자가 화면 위에 차곡차곡 앉았어요. 글자들이 모이면 결국 모양이 되더라고요. 모양은 힘이 되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저는 자주 깼어요. 1시 20분, 2시 47분, 3시 32분. 각각의 시간대마다 집안의 소리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1시는 엘리베이터, 2시는 보일러, 3시는 냉장고 모터. 4시가 가까워질 즈음엔 바깥 새벽 공기가 아주 얇은 천처럼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 제 숨을 가만히 놓아두었어요. 숨이 소리들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모서리에 걸렸고 그때마다 목젖을 한번 넘겼어요. 그렇게 날이 밝았어요. 아침이 되자 아내는 평소처럼 씻고 나와 머리를 묶었어요. 고무줄이 당겨지는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났어요. 저는 그 소리도 기억했어요. 회사에 간다고 오늘 일찍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혀 밑이 얼얼했어요. 진실을 감춘 문장이 오래 있으면 혀 밑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집안 한가운데 섰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 조용함이 더 컸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그 가방을 꺼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닿는 가죽의 온도, 박음질의 촉감, 지퍼 이빨이 맞물릴 때 나는 규칙적인 마찰음. 저는 그 모든 걸 천천히 느꼈어요. 그리고 카드를 꺼내 한 번 더 봤어요. 어제와 같은 글자들, 같은 잉크 번짐, 같은 접힌 모서리. 다른 점은 제 눈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또렷해져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옆에 두고 카메라를 켰어요. 카드의 모서리를, 잉크 번진 부분을, 활자의 자간을, 그림자, 길이를 각각 찍었어요. 사진 속의 시간을 붙잡아 두고 싶었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덜 하더라고요. 그때 창문 너머로 햇빛이 한 줄기 들어왔어요. 포근한 빛이었는데 유리창의 미세한 얼룩이 그 빛을 갈랐어요. 빛은 갈라졌고 테이블 위 카드의 흰면에 사선으로 놓였어요. 저는 그 사선 위에 손을 올려봤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떨림이 아주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이제는 도망치는 떨림이 아니었어요. 붙잡는 떨림이었어요. 붙잡고서도 놓지 않으려는 떨림. 저는 숨을 들이마셨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러자 초침 소리가 제 호흡과 다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날 처음으로요. 문득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메신저 아이콘 옆에 아주 작은 점이 떠 있었어요.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신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오늘 기록 시작했어요. 그 문장을 쓰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말로 누르던 걸 글자가 대신 눌러주더라고요. 저는 그 글자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머릿속에 그렸어요. 일단 회사에 가서 평소처럼 일하고 평소처럼 돌아오는 척하고 밤에 확인하자. 그리고 그 호텔. 어제 그 문장. 내일 그 호텔. 똑같이. 저는 거기 밑줄을 그었어요. 2번. 아니 3번.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던 빛이 조금씩 짙어졌어요. 아침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그 빛을 눈으로 따라가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어요. 멍든 것도 아닌데 음영이 깊었어요. 눈 밑이 얕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적셨고 정면을 봤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평범함이 오늘은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평범은 의심을 받지 않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평범하게 기록하자. 평범하게 정확하게. 감정은 종이에 먼저 쓰자. 입 밖으로는 마지막에 내자. 현관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안쪽에서 바람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한 번 더 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그 위로 사선으로 젖어든 햇빛,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제 메모장. 메모장 맨 위에 크게 적힌 날짜. 저는 그 날짜를 입술 모양으로 한번 따라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면 무언가가 깨질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 대신 문을 닫았어요. 철컥하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났어요. 그 소리는 오늘의 시작이었어요. 동시에 끝났다고 믿고 싶었던 것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회사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천장의 거울이 제 어깨와 머리 꼭대기를 왜곡해서 비추고 있었어요. 그 왜곡이 묘하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 약간 비틀려 보이는 편이 저는 더 견딜만 했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 소리는 조금씩 내려앉았어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어요. 모서리는 직각이었고 직각은 믿을만 했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날 상견례 사진 속 웃음을 믿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작은 금이 가 있었다는 걸요. 금은 소리로 먼저 옵니다.
번지는 잉크로도 오고요. 그리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으로도 오더라고요. 저는 그 금을 손으로 더듬으며 머릿속에 아주 조용한 문장을 한 줄 더 썼어요. 이 카드가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날 퇴근길에 일부러 한 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발밑 아스팔트가 미세하게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퍼져 있더라고요. 그 흔들리는 빛을 보면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폐 안쪽까지 공기를 채우면 마음도 잠깐은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심장이 자꾸 빨라졌어요. 집 앞 골목을 돌자 창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무표정한 얼굴, 고개가 약간 숙여진 어깨, 어쩐지 낯선 눈동자. 그 눈 안에 뭔가가 부딪히고 있었어요. 믿어야 해와 확인해야 해가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싸움을 지켜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은 아직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어요. 그 짧은 어둠이 마치 숨 고르기 같았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소파 옆 팔걸이에 아내의 가방이 그대로 있었어요. 낮에 봤던 그 진료 카드를 떠올리자 손끝이 다시 떨렸어요. 저는 눈길을 애써 피했어요. 부엌 쪽으로 걸어가 컵을 꺼냈고 정수기 버튼을 눌렀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표면 장력이 컵 가장자리를 살짝 넘어서는 순간까지 물을 채우고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유리컵의 온도는 미지근했는데 손가락 끝은 얼음 같았어요. 아내는 방문을 닫고 통화 중이었어요. 문틈 밑으로 스탠드 불빛이 흘러나왔고 그 빛이 바닥의 먼지 입자에 다 반짝였어요. 아주 작고 여린 빛이었는데도 제 눈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다가 다가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발끝이 문틀에 닿았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그때 제 등 뒤에서 아주 짧게 폰 진동 소리가 났어요.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아내의 폰에서였어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아주 희미한 잔열이 남아 있었어요. 그 열이 유리 표면에 머무른 것처럼 공기까지 미세하게 따뜻했어요.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와 뭐해? 하고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물 마셔 하고 대답했어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높고 얇았어요. 아내는 제 옆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뒤로 고개를 돌려 그녀의 뒷모습을 봤어요. 걸음이 일정했고 어깨선이 평평했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불안했어요. 샤워기 소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였어요. 테이블로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폰을 들었어요. 손가락 끝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화면을 켜자 잠금 상태에서 알림 미리 보기가 떠 있었어요. 내일 그 호텔 똑같이. 짧은 문장이었어요. 네 단어. 내일 그 호텔 똑같이. 그 문장이 제 폐로 들어와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화면을 봤어요. 한 번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자 비로소 숨이 터졌어요. 그 숨이 너무 크게 들려서 제 방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제 숨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밀지 않았어요. 소리를 내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폰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게 걸었어요. 걸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귀를 때렸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났어요. 일정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는데 그 소리 위로 제 맥박이 겹쳐졌어요. 저는 그 두 개의 소리가 겹치는 걸 듣고 있었어요. 물과 맥박, 차가움과 열. 침실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어요. 천장에 장광이 남아 있었어요. 눈꺼풀 안쪽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베개 옆에 핸드폰을 두고 메모장을 켰어요. 그리고 타이핑했어요. 오늘 시작했어요. 그 글자가 화면 위에 올라앉는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은 하루 종일 머릿속이 하했어요. 회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와 회의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계속 나갔을 텐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오직 그 한 문장만이 계속 반복됐어요. 내일 그 호텔 똑같이. 점심시간에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동료 민수가 말을 걸었어요. 야,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좀 하얗다.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어제 잠을 좀 못 잤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어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어요. 아니면 불행이었을까요? 누군가 그때 제 어깨를 붙잡아 줬다면 저는 멈췄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어요. 끝을 향해.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일부러 회식도 거절했어요. 서둘러 집에 갔다가는 아내가 의심할까봐 집 근처에서 시간을 죽였어요. 편의점 커피를 사서 손에 들고 호텔이 보이는 거리까지 걸어갔어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땅을 제대로 딛지 않는 것처럼. 골목 끝에서 호텔 간판 불빛이 보였을 때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떨어졌어요. 호텔 로비 쪽에서 나오는 은은한 음악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였는데 묘하게 달콤했어요. 그 달콤함이 끔찍했어요. 저는 길 건너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잔을 식혀두기만 하고 손도 대지 않았어요. 김이 서려가는 유리창 너머로 호텔 로비가 보였어요. 벨보이가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고 손님들이 드나들 때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8시 42분.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먼저 아내였어요. 베이지 코트, 묶은 머리, 손에 작은 클러치백.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 윤호가 있었어요. 도연이 상견례 때 소개했던 그 윤호.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입가에 어렴풋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너무 가까웠어요.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아니, 스쳤어요. 분명히 스쳤어요. 그 짧은 스침에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로비 조명은 유난히 밝았어요. 카펫 위에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간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그 위를 그들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내려놓는다는 감각조차 없이 그냥 손가락에서 미끄러졌어요. 잔이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부딪혔는데 그 소리를 제 귀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단 하나, 그들의 발소리만 가까웠어요. 벨보이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고갯짓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겹쳐진 그림자. 아내가 윤호의 팔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정말 짧게였지만 분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착각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차악하는 금소금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도 그 그림자가 여전히 제 눈앞에 떠 있었어요. 저는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숨도 못 쉬고 눈만 크게 뜬 얼굴.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어요. 너무 뚜렷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대신 호텔 간판과 입구의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20시 44분. 호텔 입장. 윤호와 함께.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들이마셨는데 숨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폐가 다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커피가 다 식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는 다시 평온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온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었어요. 금속이 맞물리는 차악 소리. 그 소리가 귓속에 맴돌며 심장까지 울렸어요. 그들이 올라간 층수는 보지 못했지만 굳이 몰라도 됐어요. 어차피 중요한 건 올라갔다는 사실 하나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호텔 로비를 계속 바라봤어요. 벨보이가 다른 손님에게 문을 열어주는 모습, 로비에 쌓인 장미꽃 장식, 그 위에 내려앉은 조명. 평화로운 장면이었는데 제 눈에는 너무 잔혹했어요. 그 평화로움이 마치 조롱 같았어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때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아주 짧고 날카롭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진동은 멈췄지만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숨이 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영상통화. 저는 망설였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두 번 만에 전화를 끊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묻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더 의심할 거예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눌렀어요. 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뒤로 웨딩드레스 매장이 보였어요. 벽면 가득 흰 드레스들이 반짝였어요.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릴 정도였어요. 오빠. 그녀가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들뜸이 가득했어요. 오빠 인사해. 내 예비 신랑이야.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윤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수줍은 듯 웃었어요. 화면 속 그의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목 언저리에 아주 희미한 홍조가 비쳤어요. 도연이 장난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었고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소리 분명했어요. 아까 로비에서 들었던 그 음색.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보였던 그 그림자. 제 시야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화면 속 그들의 뒷배경이 순간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벽지 패턴이 보였어요. 낯익은 패턴. 금빛 줄무늬가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무늬. 제가 방금 전까지 지켜보던 그 호텔 로비 뒷벽과 같은 무늬였어요. 도연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다음 주에 드레스 피팅하고 바로 청첩장 돌릴 거야. 와줘야 해. 꼭. 제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 안이 말라붙었어요. 혀가 천장에 들러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윤호가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술 냄새 같기도 하고 향수 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기운이 화면 너머로까지 스쳤어요.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어요. 심장이 뚝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어요. 화면이 꺼지고 나서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폰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번졌어요. 허벅지 위로 떨어진 제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 그림자가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옥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불길도 비명도 없이 아주 조용히 아주 환한 조명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발걸음마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그림자가 제 발보다 반 박자 느리게 따라왔어요. 그 느림이 이상하게 소름 돋았어요. 저는 일부러 시선을 바닥에만 두었어요. 눈을 들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센서 등이 켜졌다가 한번 깜빡이고 다시 붙었어요. 그 깜빡임이 제 심장 박동과 같이 움직였어요. 문을 닫자 집안의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낯설었어요. 내가 아는 집인데 낯설었어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손바닥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마치 장갑 속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감각이 둔했어요. 거실 소파 팔걸이 위에는 여전히 아내의 가방이 있었어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감이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그 안쪽에 산부인과 진료카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 가방을 하나의 폭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대신 서랍을 열어 서류철 하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철 모서리가 책상에 툭 하고 부딪혔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기록하기로 했어요. 말은 무너지지만 기록은 남거든요. 말을 하면 감정이 섞여서 흐려지는데 기록은 잉크로 박혀서 지워지지 않아요.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첫 장을 펼쳤어요. 날짜, 시간, 위치, 그리고 단어, 윤호, 호텔, 20시 44분. 검은 펜촉이 종이 위에 닿을 때 종이가 아주 살짝 눌리며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그 작고 얇은 소리가 제 귀에는 심장 박동보다 크게 들렸어요. 그 다음엔 컴퓨터를 켰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톱이 자판에 닿을 때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로그인 후 브라우저를 열고 위치 기록을 추적했어요. 아내의 구글 계정과 공유된 위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지도로 표시된 붉은 점들이 제 가슴을 찌르는 송곳처럼 보였어요. 날짜, 시간, 호텔 이름 전부 캡처했어요. 하나하나 폴더에 넣고 파일명에 타임스탬프를 붙였어요. 정수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던 소리였는데 지금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잠깐 참았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숨소리가 내 의지보다 길어졌어요. 길어진 숨 끝에서 목젖이 툭 하고 내려갔어요. 그게 참는다는 감각이었어요. 저는 식탁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사진 앨범을 뒤졌어요. 지난 한 달간 아내가 찍은 사진들을 살폈어요. 대부분이 음식, 카페, 서류 덤이었어요. 그런데 몇 장은 메타데이터가 이상했어요. 위치가 집 근처가 아니었어요. 호텔 인근이었어요. 찍은 시각과 캘린더 일정의 별표 날짜가 묘하게 겹쳤어요. 저는 그걸 다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확대했어요. 배경에 비친 유리창, 유리에 비친 그림자, 같은 사람이 두 번 찍힌 듯한 흔적. 숨을 들이쉴 때마다 제 눈동자가 바짝 말라붙는 것 같았어요. 문득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대기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굳어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그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에 한 줄을 더 썼어요. 감정을 넣지 말 것. 기록만 할 것. 그 문장을 쓰자 손끝 떨림이 조금 멎었어요. 기록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마음은 산산조각인데 글자는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요. 그 반듯함에 기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새벽까지 기록했어요. 동선 지도, 영수증, 와이파이 접속 로그. 파일을 하나 만들고 증거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제 말 대신 증거가 제 무기가 될 거였어요. 벽걸이 시계의 초침이 3번 움직이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줄였어요. 세상 모든 소리가 아주 멀게 들렸어요. 저는 그 멀어짐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참고 보고 쌓고 끝까지 버티는 것. 감정은 나중에 꺼내기로 했어요. 지금은 기록만. 기록이 저를 구할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식탁 위에 노트와 서류철이 그대로 펼쳐진 채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눕지도 않았어요. 노트 한쪽 귀퉁이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새벽을 버텼어요. 눈을 감으면 호텔 로비의 조명과 그 둘의 그림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감는 게 차라리 고문이었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왔어요. 머리를 묶으면서 오늘 저녁 회식 있을지도 몰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인 게 아니라 그냥 목이 툭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 다녀와라는 말이 겨우 나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얇게 갈라졌어요. 아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립밤을 바르고 코트를 챙기더니 현관문을 닫았어요. 철컥. 그 소리가 집 안에 오래 맴돌았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정적. 깊고 무거운 정적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한 번에 내쉬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공간인데 낯설었어요. 마치 가구들이 서로 낯선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식탁 위엔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이 그대로였어요. 노트에는 빨간 글씨로 윤호호텔 2044가 적혀 있었고 옆에는 출력한 위치 기록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 붉은 점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펜촉이 종이 위를 긁듯이 움직였어요. 그때 천장에서 아주 낮은 윙 소리가 났어요.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냉장고 모터음이었는데 그 소리가 오늘은 제 심장을 조여왔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 위에는 아내가 먹던 시리얼 그릇이 비워진 채 엎어져 있었어요. 바닥에 작은 우유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 자국 위로 햇빛이 비쳐 반짝였어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췄어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기 울음. 저도 모르게 그 울음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벽 너머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마치 아내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왜곡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아니라고 수십 번 속삭였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떨림이 바닥까지 울렸어요.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정신 차려야 했어요. 울음은 곧 멈췄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멈춘 자리엔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남았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상견례 때 녹음해둔 음성을 열었어요. 마우스 휠을 아주 천천히 굴렸어요. 대화 내용보다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윤호가 말하기 전마다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이 웃을 때마다 윤호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어요. 그 박자 차이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부분마다 북마크를 찍었어요. 숨 사이에 답이 있었어요. 이어폰을 빼자 세상이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오히려 귀가 울렸어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의자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봤어요. 천장 모서리에 햇빛이 걸려 있었어요. 그 빛이 아주 천천히 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민수, 수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들이었어요. 이젠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거대한 게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민수의 번호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신호음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 박동이 그 신호음 사이사이에 박혔어요. 민수는 5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전화를 받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늘처럼 느긋했는데 그 느긋함이 지금은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더라. 대체 뭔데 말해봐. 혹시 와이파이 접속 로그 추적할 줄 알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감정을 걸러낼 여유도 없었어요. 민수는 잠깐 말이 없더니 낮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네가 그걸 왜? 됐다, 묻지 말자.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네. 자료 모아와. 퇴근하고 우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자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말을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조금 숨이 트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저녁 6시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 민수는 노트북을 펼치며 자, 이제 말해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준비해 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노트, 사진, 위치 기록 캡처, 와이파이 로그.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의 눈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건 거의 수사급인데? 맞아. 수사처럼 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메타데이터도 뽑자. 사진마다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 그 다음엔 통화 기록 패턴도 봐야 하고. 너 혼자 못해. 수진한테도 말하자. 수진. 그 이름을 듣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했어요. 대학 동창이었고 지금은 프리랜서 사진 편집 일을 하고 있었어요. EXIF 데이터나 메타 정보 보는 데는 전문가였어요.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수진을 불렀어요. 카페 불빛 아래서 수진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진짜 심각한 일인가 보네. 저는 대답 대신 사진 파일을 건넸어요. 수진은 파일을 열어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찍은 위치가 전부 집 근처가 아닌데? 호텔 쪽이네. 날짜도 이상하고. 메타데이터에 와이파이 SSID도 찍혀 있어. 이건 확실히 같이 있던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질 때 나는 소리였어요. 민수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됐어. 이제부터는 그냥 수집이야. 감정 빼고. 기계처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 감정 섞이면 판단 망가져. 증거만 봐. 날짜, 위치, 행동 패턴. 그게 진짜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셋은 거기서 계획을 짰어요. 민수는 로그와 기록, 수지는 사진과 메타데이터, 저는 전체 타임라인과 연결고리. 판을 그리기로 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지도가 떴고 붉은 점들이 줄을 그었어요. 그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걸 보자 숨이 거칠어졌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수가 낮게 웃었어요. 좋아. 우리 이제부터 이걸 판으로 부숴버리자.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똑바로 앉았어요. 등을 펴고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떴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불이 붙는 걸 느꼈어요. 작지만 꺼지지 않을 불. 그 불이 제 눈까지 번지기 시작했어요. 우린 셋이서 그날 밤 카페 불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테이블 위엔 노트북, 출력물, 메모지, 펜, USB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카페는 청소기 소리만 남았는데도 우린 끝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했어요. 결혼식 당일 이걸 한 번에 터뜨려야 해. 그래야 도망 못 간다. 한 번에? 제가 되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할하면 빠져나갈 구멍 생겨. 한 번에 다 던져. 숨 못 쉬게. 수진이 조용히 손가락으로 화면 위 타임라인을 짚었어요. 이거 봐. 위치 기록, 와이파이 접속, 계좌 이체 타임라인. 결혼식 당일에 맞춰 편집하면 완벽한 서사돼. 하객들 앞에서 보여줘. 충격 극대화. 하객들. 그 단어에 심장이 묘하게 울렸어요. 엄마, 도연, 친척들, 친구들. 하얀 장식과 샹들리에 아래 웃고 있을 얼굴들. 그 웃음 위로 피가 쏟아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무섭도록 생생했어요. 그런데 제 심장은 잠잠했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근데 경찰은? 제가 물었어요. 민수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미리 통보해야지. 폭력 사태 방지 명목으로 배치 요청해. 경찰이 현장에 있으면 윤호도 못 튀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기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이름은 안 쓰고 팩트만 찍게 할 수 있어. 우린 그 자리에서 역할을 나눴어요. 민수는 전체 구조와 법적 절차 체크, 수지는 시각 자료 정리, 나는 증거 패키지 제작과 공개 타이밍. 나는 내 역할 옆에 조용히 한 줄을 썼어요. 판을 그린다. 다음 날부터 나는 퇴근 후 곧장 민수의 사무실로 갔어요. 야근하는 척하고 밤마다. 작업실은 늘 조용했어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프린터 먹지 나오는 소리, 마우스 휠 굴러가는 소리, 그 소리들만 일정하게 맴돌았어요. 나는 출력물을 정렬해서 흰 천 위에 올려두었어요. 하얀 천. 결혼식 테이블 보용으로 산 새 제품이었어요. 아이러니했어요. 순백의 천 위에 올라간 건 온통 배신의 증거들이었어요. 영수증, 항공권, 호텔 바우처, 위치기록 지도, 메신저 캡처, 산부인과 진료카드 사본. 모두 날짜 순으로, 크기 순으로, 색상까지 맞춰서 배열했어요.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요. 수진이 화면을 보며 중얼였어요. 완벽해. 이건 회피 못해. 민수도 낮게 말했어요. 이건 도망 못 간다. 나는 그 말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냥 정적. 아주 깊고 아주 무거운 정적. 정적 한가운데서 오히려 머리가 또렷했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남은 건 타이밍뿐이다. 폭발의 시간만 남았어요. 결혼식장 입구에 발을 디디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숨이 조금만 깊어져도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 로비는 향수 냄새와 꽃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모든 게 환하고 찬란했는데 제 시야엔 먼지 낀 유리처럼 흐렸어요. 엄마는 복도 끝에서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눈가엔 벌써부터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드디어 시집을 간다니.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어요. 엄마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는데 제 귀엔 낯설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안쪽 연회장 문을 열자.
하얀 드레스들, 은빛 장식, 샹들리에 유리 조각들이 반짝였어요. 피아노 연주 소리가 천장 위를 부드럽게 흘렀어요. 그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더 끔찍했어요. 도연이 피팅룸에서 나왔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에 닿았어요. 눈부셨지만 그 눈부심이 제겐 칼날 같았어요. 오빠 나 어때? 도연의 눈빛은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정말 예쁘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지만 도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갔어요. 거울 속에 반사된 그녀 뒤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아내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은빛 구두, 흰 블라우스,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어요. 사람들과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그 눈빛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손목 안쪽 맥박을 느꼈어요. 규칙적으로 뛰던 심장이 순간 툭 하고 건너뛰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는데 폐까지 공기가 닿지 않았어요. 가슴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 공기가 목구멍에 걸렸어요. 민수와 수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제 쪽을 보며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화답했어요. 주머니 속 USB가 손가락에 닿았어요.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안정시켰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잔잔한 웨딩 음악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하객들이 속삭임을 멈추고 모두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손수건을 꺼내 쥐었고 도연은 문 앞에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유리벽 너머에서 보는 것처럼 바라봤어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입술들, 깜빡이는 조명, 떨리는 샹들리에. 그리고 종이 울렸어요. 그 순간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하객석 한가운데서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정적을 가르며 걸어 나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그 남자 내 아이 아빠예요. 순식간이었어요. 공기가 뚝 하고 멈췄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공중에 매달린 채로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어요. 그 남자 내 아이 아빠예요. 샹들리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유리 조각들이 부딪히며 딸랑 하고 울렸어요. 포토그래퍼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찰칵 찰칵 찰칵. 그 소리가 폭죽처럼 귀를 때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숨죽인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뭐라고? 저 사람 미쳤나? 아이 아빠라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떨렸어요. 그 떨림이 제 심장까지 번져왔어요. 윤호는 순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감정이 빠져나가 빈 껍데기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 뒷문 쪽으로 움직였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주머니 속 USB를 꺼내며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가라앉혔어요. 멈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고 수진이 준비한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순식간에 무대 양옆의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어요. 날짜, 위치 기록, 와이파이 접속 로그, 메신저 대화 캡처, 호텔 바우처, 항공권,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카드. 그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어요. 숨소리조차 사라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이 아이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정적, 완전한 정적, 임신 주수, 날짜. 계산하면 윤호와의 호텔 출입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휘청이며 일어났어요. 도연이 오빠 그게 무슨 하고 중얼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쓸린 종이 조각처럼 떨렸어요. 윤호는 그대로 굳은 채 뒷걸음을 쳤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숨이 가쁘게 올라왔어요. 아내는 웃었어요.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차갑고 건조한 미소였어요. 이제 알겠지? 그녀가 제게만 들릴 듯 낮게 중얼였어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아주 차가운 무감정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가 말할 차례였으니까요. 윤호는 그 순간 무너지는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눈빛만 무너졌어요.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리더니 바로 뒤돌아서 뛰었어요. 하객석 사이로 의자들이 와르르 쓰러졌어요.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겹쳤어요. 도망간다. 잡아. 저게 지금 뭐하는. 도연은 그대로 굳은 채 서 있었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공허했어요. 눈물이 맺히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윤호는 뒷문으로 돌진했지만 그곳엔 이미 경찰이 서 있었어요. 저와 민수가 미리 요청해둔 배치였어요. 경찰 2명이 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았어요. 윤호가 몸부림쳤어요. 난 아무 잘못. 그의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문서 위조 혐의. 현행범 체포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딸까. 그 한 번의 소리가 결혼식장의 공기를 갈랐어요. 하객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 속삭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마구 터졌어요. 기자도 도착했어요. 수진이 몰래 연락해둔 사람이었어요. 셔터 소리가 총성처럼 쏟아졌어요. 아내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웃고 있었어요. 아주 얇고 아주 차갑게. 그 웃음은 비명보다 서늘했어요. 도연이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바람 같았어요. 손이 제 소매를 잡았는데 그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도연의 손을 감싸며 낮게 말했어요.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할게.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경찰이 윤호를 끌고 나가자 식장은 텅 빈 껍데기처럼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USB는 이미 재생을 끝냈고 스크린은 꺼져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하얀 웨딩 드레스가 바닥을 스치며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그녀가 아주 가까이까지 와서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 미소를 남긴 채 하객들이 하나둘 웅성거리며 빠져나간 뒤 결혼식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그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나니 남은 건 산산조각 난 공기뿐이었어요. 도연은 무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려 있었고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어요. 오빠 나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 조각처럼 부서질 듯 했어요.
엄마는 제 뒤에서 휘청거리며 걸어오다 갑자기 바닥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제가 소리쳤어요. 민수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수진이 엄마의 머리를 받쳐 들었어요. 엄마의 눈꺼풀이 반쯤 감긴 채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한마디가 엄마의 마지막 힘처럼 새어나왔어요. 구급대가 들것을 들고 들어왔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엄마의 몸이 흔들리며 실려 나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늘 저를 지켜주던 사람인데 지금은 한 줌에 깨어진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도연이 여전히 제 쪽을 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기조차 무너져버린 얼굴.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싸움을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가족이라는 걸.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솟구쳤어요. 숨이 막혔어요.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가슴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무거운 돌덩이처럼. 수진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지금 내 잘못 아니야. 이건 진실이었어. 언젠가는 드러났을 거야.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 걸려 떨어지지 않고 맴돌았어요. 도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동자가 텅 비어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 있었어요. 그저 입만 열리고 숨만 새어 나왔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윤호는 끌려갔고 아내는 웃었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엄마를 병원에 모셔두고 돌아오는 길. 도시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전광판 소리조차 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만 시끄러웠어요. 윤호 아내 도연 엄마. 모든 얼굴이 겹쳐서 돌아가며 떠올랐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이 오히려 편했어요. 소파에 앉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봤어요. 초점 없는 눈, 굳은 입술, 떨리는 턱.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형, 이상한 거 하나 찾았어. 윤호 이름으로 된 혼인신고 기록 2번 있어. 순간 숨이 멎었어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 공개 열람 기록으로 조회했는데. 이상해. 첫 번째는 7년 전, 그리고 4년 전에도. 근데 이혼 기록은 없어. 법적으로 아직도 첫 번째 결혼 유지 중이야. 몸이 굳었어요. 피가 등줄기를 따라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도연이랑 하려던 결혼은 중혼, 완벽한 불법. 민수의 목소리가 딱 잘려 들렸어요. 게다가 그 첫 번째 아내 실종 처리 상태야.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아주 빠르고 불규칙하게. 폐에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헐떡거렸어요. 곧이어 수진이 전화로 합류했어요. 내가 윤호 이름으로 해외 출입국 조회했는데 그 7년 전쯤 어떤 여자랑 같이 찍힌 항공권 내역이 있어. 그리고 4년 전엔 또 다른 여자 이름. 둘 다 지금 행방불명. 수진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형, 이 사람 처음이 아니야. 처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수십 번 반복됐어요.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이. 갑자기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도연과의 결혼도 아내의 임신도 모두 계획된 시나리오였어요. 윤호는 여동생과 결혼해. 내 집안 재산과 혼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그 틈에 아내의 뱃속 아이를 자기 아이로 위장해 우리 가문에 심으려 했던 거예요.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숨이 끊길 것 같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정적이었어요. 아주 깊고 아주 냉정한 정적. 저는 그 정적 안에서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끝까지 간다. 책상 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지도, 메모, 위치 기록, 사진. 그리고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최종 타격. 이젠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할 차례였어요. 새벽 3시 컴퓨터 화면 불빛만 켜진 채 거실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 굳었고 제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수십 개의 파일 창이 겹쳐 있었어요. 위치 기록, 계좌 내역, 캘린더, 항공권, 진료카드. 그 조각들을 한 줄로 연결하는 순간 소름이 등줄기를 기어올랐어요. 아내의 진짜 목적이 보였어요. 그녀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를 도연의 아이로 위장할 계획이었어요. 윤호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혼수와 예단 자금을 확보한 다음 결혼 후 곧바로 아이를 낳았다며 내 자산과 명예 아래 올릴 생각이었어요. 진료카드의 임신 주소는 결혼식 예정일보다 한참 빨랐어요. 의도적이었어요. 윤호의 아이를 이미 가진 상태에서 도연과의 결혼을 강행해 그 아이를 둘의 혼인 중 출생으로 위장하려던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내 여동생 부부의 자식이 되고 내 부모의 손주로 자동 등재돼 우리 집안 재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는 사랑이 아니라 혈통을 위장해 재산을 훔치려 했던 거예요. 그녀가 요즘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의심스러울 만큼 평온했던 이유도 이해됐어요. 이미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 속 아내의 얼굴 사진이 보였어요.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던 그 순간, 그 미소를 보자 손가락 관절이 저절로 굳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었어요. 이젠 감정으로 싸우면 지겠어요. 이건 전쟁이었어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한 전쟁.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심판. 그리고 한 줄 썼어요. 법정, 언론, 가족회의 동시 전개. 하나라도 빠지면 도망칠 구멍이 생겨요. 모두 동시에, 한 번에, 숨 쉴 틈도 없이.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스위치가 꺼지는 소리가 났어요. 동정심, 미련, 애착. 그 모든 게 동시에 꺼졌어요. 남은 건 하나뿐이었어요. 집어넣겠다. 끝까지. 원하시면 이어서 사막 16장각성 반격 계획 본격 가동 들어갈까요? 나의 말. 기억. 챗GPT의 말.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내부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두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어요. 전략 메모 -0차 설계. 그 제목을 쓰자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법정. 혼인 파탄, 위자료, 친생 부인의 소송. 정식으로 가야 했어요. 감정으로 몰아붙이면 감정 싸움으로 보이겠지만 법으로 가면 계획된 범죄로 보이니까요. 그 다음 언론. 수진이 말했던 기자. 실명은 숨기고 팩트만 나열하게 하자. 사진, 계좌 내역,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위조 혼인계약서 사본까지. 정확한 타이밍에 터뜨려야 했어요. 법원 접수 직후 소장 사본과 함께. 마지막은 가족회의. 도연 엄마. 모든 진실을 밝히되 감정 폭발 전에 결과부터 보여줘야 해요. 윤호의 중혼, 사기 이력, 아내의 위장 계획. 논리로 덮어야 해요. 감정은 끝나고 나서야 쓸 수 있으니까.
이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여야 해요. 한 갈래라도 늦으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그들은 도망칠 거예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아왔을 테니까요. 노트북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낯설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서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 판을 끝내는 쪽이에요.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커서가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 움직임이 제 심장 박동과 처음으로 같아졌어요.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종결 시퀀스. 그리고 첫 줄을 썼어요. 이제 내 차례다. 법정 건물 앞에 섰을 때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하늘은 맑았는데 그 맑음이 오히려 숨을 막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마지막까지 수십 번 자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심장은 차분했고 손끝은 단단했어요. 두려움보다 명확함이 컸어요. 이제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증거만이 무기였어요. 법정 복도 끝에 서 있던 변호사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서류철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산부인과 진료기록, 위치기록 캡처, 메신저 대화 복원본, 위조 혼인계약서 필적 감정서, 계좌 이체 내역, 호텔 바우처. 제가 지난 한 달을 통째로 태워 만든 전부가 들어 있었어요. 준비됐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시작합니다. 우린 나란히 법정 문을 열었어요. 안쪽은 조용했어요. 판사석 위 조명이 차갑게 빛났고 증언대 마이크가 얇은 금속성으로 반짝였어요. 마루 바닥이 제 발밑에서 낮게 울렸어요.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혼인 파탄 소송건. 원고 측 진술 시작하십시오.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조용하고 정확하게 모든 사건의 흐름을 설명했어요. 날짜, 위치, 증거. 말이 아니라 사실들. 소리가 아니라 기록들. 저는 그 옆에 서서 법정 한가운데를 똑바로 봤어요. 아내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눈동자에 감정 하나 없이. 그 모습이 섬뜩했어요. 윤호는 구치소에서 원격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여전히 교활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의료기록 사본. 임신 주수상, 이 아이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닙니다. 원고와의 관계가 단절된 시점 이후 수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은 계좌 이체 내역. 결혼식 준비 기간 동안 혼수 계좌에서 빠져나간 수천만 원이 윤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간 정황. 그리고 그 자금이 다시 아내의 비밀 계좌로 회전 입금된 기록. 판사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고의적 기망 행위 가능성.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검토. 그 순간 아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눈을 똑바로 맞췄어요. 심장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마치 전투 직전의 병사처럼. 이제 시작이었어요. 감정은 이미 끝났어요. 남은 건 정의뿐이었어요. 법정 공기는 바늘처럼 팽팽했어요. 판사의 시선이 내려앉는 순간마다 숨소리조차 멎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고요한데 제 심장 박동만 귀 안쪽에서 쿵쿵 울렸어요. 변호사가 서류철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결정적 증거 제출합니다. 그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첫 번째는 필적 감정서였어요. 위조된 혼인계약서, 사본에 찍힌 서명. 겉보기엔 아내의 필체였지만
감정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윤호가 흉내낸 서명이었어요. 회계 각도, 압력, 피랍 흐름까지 모두 조작된 위조. 판사가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렸어요. 저는 그 찡그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법정이 처음으로 아내의 편을 벗어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는 통화 녹취록. 민수가 제 대신 수신 녹음을 걸어 확보한 것. 윤호와 아내가 나눈 대화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임신만 티 안 나게 넘기면 돼. 도연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혼수는 이미 돌려놨어. 형제 명의로. 아내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윤호의 화면 속 얼굴이 굳었어요. 하객들로 꽉 찼던 결혼식장에서 비명을 터뜨리던 모습이 스쳐갔어요. 지금은 정적뿐이었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더 컸어요. 세 번째는 복원한 메신저 내역. 삭제됐던 채팅방을 수진이 포렌식해서 되살린 거였어요. 거기엔 날짜와 위치가 전부 찍혀 있었어요. 호텔 예약 확정 문자, 항공권 결제 링크, 그리고 계약 성사되면 아이는 도연 명의로 올려. 그 문장. 판사의 손끝이 펜을 멈췄어요. 정적. 아주 완전한 정적. 변호사가 조용히 마무리했어요. 이 모든 정황은 사기와 위계, 재산 편취 목적을 기획된 이중 결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웃지 않았어요. 눈빛이 무너졌어요. 윤호는 화면 속에서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었어요. 쿵, 쿵. 승패가 아니라 정의가 움직이기 시작한 소리였어요. 법정 바깥 복도는 싸늘했어요. 사람들 발소리가 낮게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무감정하게 깜빡였어요.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제 심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는 규칙적으로 전투 드럼처럼 쿵쿵 울리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증인들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법정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해자 증인 입정. 처음 나온 사람은 윤호에게 돈을 빼앗겼던 옛 동업자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했어요. 그 사람 처음엔 다정했어요. 그런데 서류에 제 서명을 위조했더라고요. 사업 자금까지 빼돌리고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어요. 두 번째 증인은 윤호에게 버려졌던 옛 연인이었어요.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 그 사람과 결혼 준비까지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연락 끊고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세 번째는 호텔 직원이었어요. 사진을 확인한 뒤 증언했어요. 네, 전날 분명 두 분 같이 오셨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윤호였고 여성분은 지금 저기 앉아있는 피고분이 맞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 공기가 한 박자 내려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그녀는 침착했어요. 제가 복원한 메신저 데이터입니다. 시간, 위치, 메타 정보 전부 일치합니다. 위조 조작 흔적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든 진술이 마치 연쇄 폭발처럼 이어졌어요. 윤호는 화면 속에서 고개를 푹 숙였고 아내는 더 이상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멈춘 채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이 유일한 생명이었어요. 판사가 조용히 정리했어요. 피고 측의 계획적 기망, 사기 및 위조, 이중원 의혹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너졌어요.
아주 오래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니라 드디어 땅이 제 발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마른 채로 움직였어요. 미안해. 아주 작고 바스러지는 소리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어요.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그 둘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들과의 관계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 말이 공기 위에서 아주 천천히 흘렀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처럼.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귀엔 벽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피고 윤호 사기, 공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징역 5년, 법정 구속. 법정 경위 둘이 윤호를 호송하려 다가가자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분노도 교만도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껍데기처럼. 피고서와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재산 분할권 박탈, 위자료 전액 배상, 추가로 친권 포기 및 정신과 치료 권고.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볼을 따라 천천히 흘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쾅.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아주 깊게 울렸어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법정 복도를 나서는 길에 햇빛이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멈춰 서서 그 빛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폐 깊숙이까지 공기가 들어왔어요. 며칠 뒤 도연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수척했지만 눈빛은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나 유학 갈래.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얼굴이 보여. 다시 웃고 싶어. 나 좀 멀리 갔다 올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돌아오지 않아도 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그녀는 제 어깨에 이마를 살짝 기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주 작게 중얼렸어요. 고마워 오빠.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돼 제 얼굴 위를 흘렀어요. 모든 게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텅 비지 않았어요. 허무가 아니라 공백 같았어요. 이제 채울 수 있는 자리.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움을 넘어 정의로.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며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돌보기로 했어요. 가족이 아니라 처음으로. 오롯한 저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낯설 만큼 평화롭게. 끝.